괴물이다. 용이다. 용. 해발고도 평균 700m,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태백의 가을은 유난히 짧고 강렬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사냐는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채색되었고 싸늘하지만 상쾌한 공기는 정신을 맑게 했지요. 태백시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산골 마을 노송리.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선 수령 수백 년은 좋기 넘었을 법한 늙은 소나무들은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듯 검붉은 용의 비늘 같은 수피를 자랑하며 하늘을 향해 힘차게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최판석 노인은 올해로 70하고도 8회를 넘긴 노성리의 산증인이자 마을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배추 포기 사이로 빼곡히 올라온 잡초를 맨손으로 쑥쑥 뽑아내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도 김장 걱정은 없겠구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소박한 농부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시원한 샘물로 목을 축인 최 노인은 정자나무 그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영감, 박영감 등 오랜 벗들이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자식들 안부며 시시콜콜한 농담 따먹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최영감, 이제야 어슬렁거리며 나오시는구려. 오늘따라 유난히 해가 중천에 뜬 것 같은데 간밤에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 김영감의 너스레에 최 노인은 허허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은 꿈은 무슨, 나이 드니 잠만 줄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 새벽녘에나 겨우 눈을 붙였다네. 그들의 대화는 가을 하늘처럼 평화롭고 또 정겨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운기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바람에 실려오는 풋풋한 흙냄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한나절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태백신의 5일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갑자기 장터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비명소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었고 좌판과 물건들이 우수수 엎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그곳에는 세상에 길이가 어림잡아 10m를 훌쩍 넘고 통나무처럼 굵은 몸통을 가진 거대한 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번들거리는 검푸른 비늘은 마치 잘 벼린 갑옷 같았고 작은 가마손만 한 머리에는 루비처럼 붉고 섬뜩한 눈 2개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으악, 뱀이다. 저게 대체 뭐여? 괴물이다. 용이다, 용.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몇몇 노약자들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기절하기도 했죠.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동의 원흉인 거대뱀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태연자약하게 사람들의 아우성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뱀은 거대한 몸을 유연하게 움직여 엎어진 좌판과 나뒹구는 물건들을 피해가며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한 길을 찾아가듯 태백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릿하면서도 위험이 넘쳤고 차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뱀이 지나간 자리에는 축축한 비린내와 함께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이 된 장터의 잔에
그리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섬뜩한 공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거대한 생명체가 향한 곳은 공교롭게도 노성리 뒷산, 예부터 뱀바위골이라 불리며 신성시되던 깊은 골짜기 방향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 경찰서 강력팀의 박철수 형사는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는 다급하게 주변 상인들과 목격자들을 붙들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하나같이 횡설수설, 요령부덕이었죠. 형사 양반, 내 평생 저렇게 큰 뱀은 처음 봤소. 용이 틀림없단께. 아니요, 무슨 용은 용이요. 털 달린 뱀이었어, 털이. 눈은 또 어찌나 시뻘겋던지. 크기가 저기 저 전봇대만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본 것을 주장했지만 공포에 질린 탓인지 진술의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예리한 눈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뱀이 지나간 흔적은 뚜렷했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죠. CCTV에도 뱀의 모습은 찍혔지만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크기나 종류를 판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소동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거대한 크기, 태연한 움직임, 그리고 하필이면 뱀바위골로 향했다는 점까지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뱀바위골 일대를 수색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박 형사의 단호한 지시에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 기이한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조용하던 산골 도시 태백은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백시는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중앙방송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외신들까지 취재 경쟁에 가세하면서 뱀의 행방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죠. 태백산 괴수 출현, 전설의 이무기, 도심을 습격하다, 미스터리 거대뱀, 그 정체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태백시청과 경찰서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양각색의 추측을 내놓으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존에서나 볼 법한 거대 아나콘다가 밀수되었다,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방사능 유출로 인한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죠. 박철수 형사는 이런 소란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뱀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뱀바위골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거대한 몸집에 걸맞지 않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자 박 형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성리의 최판석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뱀바위골은 예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고 최 노인이라면 그곳에 얽힌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최판석 노인의 집은 뱀바위골이 훤히 올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찾아갔을 때 최 노인은 마루에 홀로 앉아 착잡한 표정으로 뱀바위골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깊게 팬 주름은 평소보다 더욱 그늘져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박 형사의 정중한 인사에 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해 보였죠. 박 형사로군. 어서 들게. 그 녀석 때문에 온 것이겠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뱀에 대해 묻자 최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 노성리에서는 뱀바위골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왔다네. 그곳에는 마을을 지키는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대대로 내려왔지. 어떤 이들은 그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천년을 기다리는 이묵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먼 옛날 이 땅을 다스렸던 위대한 왕의 혼이 깃든 수호신이라고도 했다네. 최 노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듯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금단의 영역이 있다고 했네. 그곳에는 그 위대한 왕의 무덤이 숨겨져 있고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구렁이라고 말일세. 물론 그 무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 말을 믿고 뱀바위골을 경외하며 살아왔다네. 최 노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뱀바위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선 어떤 확신에 찬 빛이 감돌고 있었죠. 박 형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최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뱀소동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비밀이 깨어나는 전조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는 젊고 총명한 역사학자 한지혜 교수가 태백시 거대뱀 출현 뉴스를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고대사, 특히 문헌 기록이 부족한 미지의 왕국이나 부족국가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학자였죠.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뱀의 엄청난 크기나 소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뱀바위골이라는 지명과 그곳에 얽힌 수호신 구렁이와 고대 왕릉 전설이었어요.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태백산맥 일대에는 신라나 백제, 고구려 같은 강대국에 가려져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꿈피웠던 소국이나 부족 연맹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뱀은 종종 신성한 존재, 특히 무덤이나 성지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곤 했죠. 이건 어쩌면 한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태백 뱀바위골의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국 고대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학자적 직감은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한 교수는 즉시 연구 조교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리고 최소한의 연구 장비만을 챙겨 태백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지의 역사와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태백에 도착한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향해 박철수 형사를 만났고 최판석 노인의 존재를 알게 되자 망설임 없이 노송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최판석 노인, 박철수 형사, 그리고 한지혜 교수. 이렇게 세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안개와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뱀바위골로 향했습니다. 최 노인은 선두에서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고 한 교수는 주변 지형과 식생을 꼼꼼히 관찰하며 연신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죠. 박 형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허리춤의 권총을 확인하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뱀바위골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험준했으며 원시림처럼 우거진 나무들 때문에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갔을까 최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길 보게. 저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뱀바위라네. 그곳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가 마치 살아있는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기묘한 형상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인 듯 푸른 이끼와 검버섯 같은 얼룩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는 영락없는 뱀의 모습이었죠. 정말 놀랍군요. 한 교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바위 주변을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뱀바위 아래쪽 수풀에 가려진 곳에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듯한 돌조각들이 몇 개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자연석이 아니에요. 분명 사람의 손길이 닿은 성물입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며 성물 표면을 살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양식은 신라나 백제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이런 귀중한 자료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니. 한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물 조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골짜기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기계음과 함께 나무들이 넘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박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죠. 그곳에는 이미 몇몇 인부들이 전기톱과 중장비를 동원해 아름드리 나무들을 무참히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다름 아닌 태산개발의 황만덕 사장이었어요. 그는 얼마 전 태백시청에서 뱀바위골 일대에 대규모 생태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유지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태백 경제를 살리고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의 감언이설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죠. 황 사장은 멀리서 박 형사 일행을 발견하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박 형사님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걸음이십니까? 혹시 그 말썽 많은 뱀 녀석이라도 잡으러 오신 겁니까? 허허, 그거라면 저희도 대환영입니다. 안전한 리조트 건설을 위해서라도 그놈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골칫덩어리니까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경계심과 냉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황 사장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분노했지만 말없이 그를 노려볼 뿐이었죠. 한 교수는 황 사장의 리조트 개발 예정지가 자신들이 방금 전 고대 성물을 발견한 지역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곳에 중요한 유적이 있다면 황 사장의 개발 계획은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판석 노인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착잡한 표정으로 담배만 연신 피워댔고 한지혜 교수와 박철수 형사 역시 심각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죠. 황만덕 그자가 이곳에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개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발견한 성물 조각들은 적어도 1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는다면 뱀바위골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역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황 사장은 마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정확히 그 지점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요. 그때 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괴짝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한지 두루마리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일세.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붓글씨와 함께 벤바위골 일대의 지형이 소상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의 지형과 거의 일치하는 정교한 그림이었죠. 그리고 지도의 한가운데 바로 오늘 그들이 성물 조각을 발견하고 황 사장이 개발을 시작하려는 그 지점에는 붉은 먹으로 선명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왕지고처 금족지 마이너스 왕이 머물던 옛 터이니 함부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금한다. 이럴 수가. 한 교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벤바위골에 고대 왕국의 유적이 존재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으니까요. 박 형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황만덕은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지도의 존재 혹은 그와 유사한 정보를 통해 벤바위골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리조트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한지혜 교수와 박철수 형사는 최 노인이 건네준 지도를 들고 다시 벤바위골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깊숙한 곳, 지도에 금족지라고 표시된 영역으로 발길을 재촉했죠.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험준한 바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길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덩굴을 잡고 때로는 네 발로 기어가며 한참을 헤맨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절벽 아래쪽에 교묘하게 숨겨진 동굴 입구였습니다. 입구는 마치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 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주변의 돌들과는 이질적인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듯한 석재들이 쐐기처럼 박혀 있었죠. 찾았어요. 여기가 틀림없어요. 한 교수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그들을 확 감쌌습니다. 동굴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듯한 통로가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동굴 벽면 전체가 마치 거대한 캔버스라도 되는 양 붉고 검은 안료로 그려진 수많은 고대 벽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벽화에는 말을 타고 사냥하는 용맹한 기마병들의 모습,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엄숙한 의식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현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신성하게 묘사된 거대한 뱀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떤 그림에서는 뱀이 왕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지혜를 속삭이는 듯했고 또 어떤 그림에서는 뱀이 마을을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는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한반도 고대사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일지도 몰라요. 한 교수는 벽화를 어루만지며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학자적 생애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었죠. 박 형사 역시 눈앞에 펼쳐진 장엄하고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적을 넘어선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태백의 위대한 영혼과 마주하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대 벽화의 신비에 넋을 잃고 있을 때 동굴 밖에서는 황만덕의 검은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이미 박 형사와 한 교수의 뒤를 은밀히 밟고 있었고 동굴의 존재 또한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은 시간 문제였죠. 황만덕은 즉시 태백시청의 김민준 주무관에게 더욱 거센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 주무관, 내가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소. 당장 내일 중으로 뱀바위골 개발 허가를 내주시오. 만약 일이 틀어지면 당신이나 나나 좋을 것 없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민준 주무관은 책상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황만덕의 돈 봉투와 자신의 오랜 공직 생활의 명예 사이에서 밤새도록 고뇌해야 했죠.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 세기의 발견을 한 한 교수와 박 형사 앞에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백. 뱀바위골의 비밀을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만덕의 탐욕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굉음과 함께 뱀바위골 입구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개발의 인부들이 기습적으로 벌목 작업을 강행한 것이죠. 리조트 진입로 확보라는 명분이었지만 그 속셈은 명백히 유적 발굴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당장 멈추시오. 여긴 신성한 곳이란 말이오. 최판석 노인과 몇몇 뜻있는 마을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서며 절규했지만 황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깊은 땅속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섬뜩한 울음소리가 골짜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 같은 폭우와 함께 우박까지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시커먼 안개를 헤치고 문제의 거대 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분노한 듯 뱀은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포효 소리는 마치 천둥 번개가 한꺼번에 내리치는 듯했고 땅바닥이 부르르 떨릴 정도였죠. 뱀은 곧장 벌목 현장으로 돌진해 육중한 꼬리로 중장비를 후려치고 인부들을 위협하며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력과 신령스러운 기운에 질겁한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황 사장조차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용신님의 진노이시다. 천벌을 받을 놈들. 최판석 노인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그는 뱀이 뱀바위골의 성스러운 유적과 자연을 파괴하려는 불경한 자들에게 내리는 신의 경고라고 굳게 믿었죠. 이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한 노성리 주민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황 사장의 달콤한 개발 약속에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조차 그의 행동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순식간에 황 사장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격렬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동굴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지혜 교수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에요. 저 뱀은 정말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대 벽화 속 수호신처럼요. 그녀는 벽화의 내용과 뱀의 행동,
그리고 뱀바위골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곳이 과거 태백산맥 일대를 호령했던 역사에서 잊혀진 강력한 고대 왕국의 심장부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뱀을 숭배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했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저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라 수천 년의 기억을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예요. 그리고 황 사장의 개발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파괴하는 행위가 될 거고요. 한 교수의 눈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태백의 깊은 산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비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예고하며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형사의 집요한 수사는 황만덕이라는 인물의 추악한 실체를 겹겹이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뒤에 교묘히 숨겨진 그의 과거는 마치 시궁창처럼 더럽고 악취나는 범죄의 온상이었죠. 박 형사는 밤샘을 밥 먹듯 하며 경찰청 내부 정보망과 과거 사건 파일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빛바랜 사건 보고서들, 희미한 증거 사진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단편적인 진술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갈수록 황만덕이라는 거대한 악의 윤곽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전국의 이름난 고분과 사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문화재 절도 및 불법 도구를 일삼아 온 전문 브로커이자 도굴된 작물들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검은 루트를 장악한 암흑가의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도 오르내렸으며 심지어 국제적인 야쿠자 조직과도 은밀한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첩보까지 있었죠. 그의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물을 손에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매수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 같은 놈. 박 형사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과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수사 자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쳤습니다. 황만덕이 이번 태백 뱀바위골에 눈독을 들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곳에 잠들어 있는 미지의 고대 왕국과 그 엄청난 부장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고 리조트 개발이라는 합법적인 가면을 쓰고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손에는 최노인 집안의 지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상세한 고분의 비밀약도 혹은 과거 이곳에서 활동했던 선대 도굴꾼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기 같은 것이 들려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황만덕의 과거 범죄 수법과 이번 사건의 정황들을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꿰맞춰가며 그의 거대한 검은 야망의 실체를 파헤쳐 나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뜨겁게 타올랐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반드시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막고 황만덕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는 수사팀을 긴급 소집하여 황만덕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공조하여 뱀바위골 유적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시각 한지혜 교수는 뱀바위골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인류 고고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대 벽화가 가득한 넓은 제단 공간을 지나자 마치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벽처럼 보이는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학자적 직감은 그것이 결코 평범한 바위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죠. 표면은 수천 년의 세월을 말해주듯
두꺼운 이끼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손전등 불빛을 비춰 자세히 살펴보니 주변의 거친 암석과는 확연히 다른 매끄럽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대한 석판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크기는 어림잡아 높이 5m, 폭 3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마치 고대 신전의 육중한 성문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판의 정중앙 이끼를 걷어내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 섬세한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뱀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빛을 발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금방이라도 불을 뿜어낼 듯한 기세였죠. 이것은 틀림없어요. 전설로만 전해지던 고대 왕국의 봉인된 왕릉 입구입니다. 한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전율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고고학자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석판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석판의 오른쪽 하단부, 흙더미와 잡석들 사이에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 홈은 마치 어떤 특수한 형태의 열쇠나 부적 같은 것을 끼워 넣어 문을 열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던 미지의 고대 왕국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거대한 뱀바위꼴의 신화적인 수호신이었던 것이죠. 한 교수는 이 역사적인 발견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봉인된 무덤 안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과 보물들이 잠들어 있을까? 그리고 이 위대한 유산을 탐욕스러운 황만덕의 더러운 소나기로부터 어떻게 온전히 보호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상념과 고민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석판 표면의 흙을 털어내며 그 위에 새겨진 문양들을 탁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문양들 속에 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황만덕의 검은 마수는 노골적으로 최판석 노인과 한지혜 교수를 향해 뻗쳐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를 앞세우고 최 노인의 고택을 기습적으로 방문했죠. 차에서 내린 것은 황만덕 본인과 함께 하나같이 검은 양복을 빼입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보기에도 험상궂고 살벌한 인상의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조직폭력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최 노인의 집 마당을 순식간에 점거하고 살벌한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최 어르신 그리고 한 교수님도 때마침 와 계셨구려. 아주 잘 됐습니다. 더 이상 서로 피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매듭짓도록 합시다. 황만덕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최 노인의 자리에 거만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고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누런 봉투 몇 개와 함께 복잡해 보이는 계약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봉투 안에는 보기에도 두툼한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어르신께는 노후 자금으로 그리고 한 교수님께는 연구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계약서에 시원하게 사인만 해주시면 앞으로 저 뱀바위골 고분에서 발굴되는 모든 유물의 일정 지분을 두 분께 합법적으로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세간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서로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조건 아닙니까?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커먼 독사처럼 음흉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며 두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최 노인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만덕이 내민 돈 봉투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마당을 향해 힘껏 내던져 버렸습니다. 돈다발이 터져 5만 원권 지폐들이 허공에 나비처럼 흩날렸죠. 네 이놈, 더러운 돈으로 이 최판석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썩 꺼지지 못할까?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이 신성한 유적을 내놈 같은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도굴꾼에게 넘길 성시푸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린 반 푼어치도 없을 것이다. 최 노인의 불호령은 밤하늘을 가르고도 남을 만큼 우렁찼습니다. 한지혜 교수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황만덕의 파렴치한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황 사장님,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를 능멸하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당장 그 더러운 계획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의 만행을 전 세계 언론과 학계에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황만덕은 두 사람의 완강한 저항에 잠시 얼굴 근육을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되찾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반드시 아주 비참하게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그때 가서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며 용서를 빌어도 이미 때는 늦었을 겁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협박의 말을 남기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음산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쏘아본 뒤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길이 멀어지자 최 노인은 힘없이 마루에 주저앉았고 한 교수는 착잡한 표정으로 밤하늘의 별들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태백시청 문화재 담당 김민준 주무관은 황만덕으로부터 끊임없이 가해지는 회유와 협박 그리고 거액의 뇌물 공세에 시달리며 인간적인 고뇌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그의 낡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황만덕이 건넨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다발이 마치 독버섯처럼 그의 양심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병든 노모의 병원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의 해맑은 얼굴이 번갈아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과연 그는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소중한 가족의 생계 사이에서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의 결정은 태백 뱀바위꼴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황만덕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판석 노인과 한지혜 교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데다 박철수 형사의 끈질기고 집요한 수사망이 마치 거미줄처럼 자신을 향해 빠르게 좁혀져 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결국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왔던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에 내로라 하는 악명 높은 전문 도굴꾼들 수십 명을 하룻밤에 수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으로 긴급 공수하여 칠흑 같은 야음을 틈타 뱀바위골 고분 입구를
다이너마이트와 최첨단 레이저 절단기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파괴하고 내부의 유물을 모조리 약탈하기로 한 극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도굴꾼들은 마치 유령처럼 한밤중에 소리 소문 없이 뱀바위골 깊숙한 곳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들의 검은 복면 아래 번뜩이는 눈빛에서는 돈에 대한 탐욕과 함께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이 흘러나왔죠. 그들의 손에는 소형 다이너마이트와 고성능 레이저 절단기는 물론이고 지질 탐지기, 적외선 투시기, 그리고 각종 특수 제작된 도굴 장비들이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살기등등한 움직임을 사전에 어렵게 감지한 박철수 형사와 최판석 노인, 그리고 한지혜 교수는 심야에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수십 명에 달하는 전문 도굴꾼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황만덕의 사설 용병들을 막아서기에는 중가부적이었습니다. 멈춰라. 이 천벌을 받을 놈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놓지 못할까. 박 형사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어들고 하늘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하며 경고했지만 도굴꾼들은 잠시 움찔했을 뿐 황만덕의 살기 어린 고함 소리에 다시 미친 듯이 고분 입구의 거대한 석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일부는 드릴로 석판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일부는 레이저 절단기로 석판을 녹이려 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할 지점을 물색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 산천이 떠나갈 듯한, 아니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뱀이 다시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뱀의 모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몸에서는 마치 검은 연기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뱀은 하늘을 향해 핏빛처럼 붉고 섬뜩한 눈을 번뜩이며 마치 고대 신화 속 심판의 날을 고하는 나팔 소리처럼 길고 처절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을 용수철처럼 날려 눈 깜짝할 사이에 도굴꾼들을 덮쳤죠. 뱀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육중한 몸통과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바위를 깨부수고 나무를 쓰러뜨렸으며 땅을 뒤흔들어 도굴꾼들이 발을 딛고 서 있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 분노하며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불경한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징벌을 내리는 듯한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어요. 도굴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은 뱀이 일으킨 거대한 낙석에 깔리거나 깊은 땅굴 속으로 처박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이 아수라와 같은 혼란 속에서 박철수 형사는 도망치려던 도굴꾼 두목으로 보이는 자와 필사적인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도굴꾼이 몰래 숨기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박 형사는 터져나오는 비명과 함께 선홍색 피를 울컥 쏟으며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죠. 박 형사님, 안 돼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박 형사님. 한지혜 교수가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갔지만 그의 축 늘어진 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판석 노인과 한 교수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 형사를 부축하여 동굴 안쪽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황만덕은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도굴꾼들과 용병들을 다시 불러 모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그쳤죠. 이런 빌어먹을 저놈의 괴물뱀만 아니었어도 벌써 끝났을 것을. 시간이 없다. 저 뱀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빨리 석판을 부숴버려. 꾸물거리는 놈들은 내가 먼저 내 놈들 대가리를 날려버릴 줄 알아. 그의 눈알은 탐욕과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섬뜩한 빛을 발하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죠.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지의 교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초소형 비상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박 형사가 그녀에게 은밀히 건네주었던 마지막 통신수단이었죠. 그녀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르고 태백시청 당직실의 김민준 주무관을 향해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박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주무관님, 들리세요? 여기는 뱀바위 꼴입니다. 황만덕이 황 사장이 지금 도굴꾼들을 시켜서 고분을 폭파하려 하고 있어요. 박 형사님도 지금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생명이 위독합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녀의 애절하고 다급한 목소리는 간헐적으로 터지는 천둥 소리와 뱀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황만덕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에 뒤섞여 마치 신락 같은 희망처럼 위태롭게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그녀의 마지막 절규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백뱀바위골의 수천 년 비밀은 이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태백시청의 낡은 숙직실 싸늘한 형광등 아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김민준 주무관의 낡고 먼지 쌓인 무전기에서 한지의 교수의 처절하고도 다급한 구조 요청이 흘러나왔을 때 그는 마치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황만덕이 건넨 검은 비닐봉투 속의 돈다발이 마치 그의 양심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돈은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병원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끊임없이 달콤하게 속삭였지만 무전기 너머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한 교수의 절박한 울부짖음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양심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이렇게 비겁하게 살 수는 없어. 김주무관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괴롭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아니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자존심, 그리고 한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지옥 같은 갈등과 고뇌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태백경찰서 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황만덕의 추악한 불법 도굴 시도와 뱀바위골 고분의 엄청난 역사적 가치, 그리고 박철수 형사가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긴급한 사실까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솔직하게 보고했죠.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속이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비장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간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문화재청 긴급 도난방지센터와 주요 언론사들에도 익명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그의 이 작은 용기가 과연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태백 뱀바위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그 순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한 가지,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더러운 돈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평생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던 최판석 노인과 한지혜 교수는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박철수 형사는 과다출혈로 인해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동굴 입구에서는 황만덕과 잔당들이 언제 다시 미친 듯이 곱은 석판을 폭파하고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거대한 뱀이 마치 어떤 신비로운 계시라도 받은 듯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동굴 안쪽의 특정 지점,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평범해 보이는 암벽을 뚫어져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머리를 마치 공성추처럼 사용하여 그 암벽의 한 부분을 묵직하게 쿵, 쿵 하고 반복해서 들이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분노와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뱀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곳을 강하게 들이받자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암벽의 일부가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맥없이 허물어져 내리면서 사람이 겨우 허리를 숙이고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둡고 좁은 비밀 통로가 기적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태고적부터 그 자리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 통로는 동굴 바깥의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듯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뱀은 그 비밀 통로를 향해 고갯짓을 마치 최 노인과 한 교수에게 어서 그곳으로 피신하라는 듯한 불가사의한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르신, 저길 보세요. 저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지혜 교수는 본능적으로 그 비밀 통로가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임을 직감하고 최 노인과 함께 의식을 잃은 박 형사를 필사적으로 부축하며 그 어둡고 축축한 통로 안으로 힘겹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뱀은 그들이 통로 안으로 완전히 사라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마치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그 비밀 통로의 입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번 하늘을 향해 길고도 처연한 울음소리를 토해낸 뒤 다시 한번 황만덕과 도굴꾼 잔당들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성한 유적과 무고한 생명들을 지켜내려는 한 마리 고독한 수호신의 처절하고도 비장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준 주무관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제보는 즉각적이고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판석 노인의 외손자이자 현재 노성리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건실한 청년 최민식은 마을 이장단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황만덕에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만행과 함께 뱀바위골 고대 유적의 엄청난 역사적 가치 및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마을 주민 전체에게 소상하고도 절박하게 알렸죠.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뜬소문이나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하며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최 노인과 박 형사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뱀바위골에 고립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밤새도록 벤바위골 방향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굉음과 번쩍이는 불빛, 그리고 땅의 울림 등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과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소중한 보물을 저런 천하의 악당 도굴꾼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길 수는 없다. 우리 할아버지와 의로운 박 형사님을 저 위험한 곳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한다. 분노와 의기로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마다 손에 삽과 괭이, 쇠스랑, 죽창 등 평소 농사일에 사용하던 연장이나 혹은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사냥용 엽총까지 들고 나와 횃불을 밝혀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벤바위골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현대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들의 충혈된 눈에는 자신들의 소중한 역사와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가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수백 년 전 국난의 위기 앞에서 분연히 일어났던 이름 없는 의병들의 거룩한 행진을 보는 듯 했습니다. 노송리 주민들은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를 뚫고 자신들의 성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거친 함성과 발걸음 소리는 태백의 밤하늘을 가르고 잠들어 있던 태백산의 정기를 뒤흔들며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혜 교수와 최판석 노인은 거대 뱀이 기적처럼 열어준 비밀 통로를 통해 사력을 다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통로는 예상보다 훨씬 길고 험했으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박철수 형사의 희미한 신음소리에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통로의 끝에서 희미한 바깥의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빠져나온 곳은 벤바위골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깎아지른 절벽 아래의 작은 공터였죠.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횃불을 밝혀들고 함성을 지르며 벤바위골로 향하던 수십 명의 노송리 마을 사람들과 극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교수님, 그리고 박 형사님까지 무사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최민식 청년회장이 울먹이며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최 노인과 한 교수는 마을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등장에 놀라움과 감격을 금치 못했고 그들과 함께 다시 고분 입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고분 입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는 실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황만덕과 남은 도굴꾼 잔당들은 거대 뱀이 사라진 틈을 타 최후의 발악으로 고분 석판을 폭파시키려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곳에는 번개처럼 출동한 수백 명의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문화재청 특별 단속반원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치고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김민준 주무관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신속한 상황 전파 덕분에 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꼼짝 마라. 너희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저항하면 발포하겠다. 경찰 특공대장의 서리빨 같은 외침과 함께 황만덕과 그의 도굴꾼 일당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황만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광기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절규했지만 그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야망은 그렇게 한여름 밤에 악몽처럼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었죠. 모든 불법적인 소동이 마침내 진압되고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한지의 교수와 최판성 노인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박철수 형사는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함께 떨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럽게 고분 내부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눈부시도록 찬란하고 위대한 고대 왕국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금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왕의 금관과 허리띠, 태양과 새의 문양이 새겨진 청동 거울, 살아있는 듯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각종 토기와 옥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수백 점의 목관과 주관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유물의 발견을 넘어 한국 고대사에 잃어버린 거대한 고리를 찾고 어쩌면 기존의 학설을 완전히 뒤엎고 역사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인류사적인 대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태백 뱀바위 꼴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비밀의 장엄한 실체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밝고 희망찬 아침 해가 태백산 정상 위로 눈부시게 솟아오를 때 거대한 뱀이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아주 잠시 동안만 고분 입구에 그 신비롭고도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뱀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화롭고 온화한 눈빛으로 새롭게 밝혀진 고대 왕국의 영광스러운 유적지와 그것을 경외와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애롭게 한번 둘러보았죠. 그리고는 마치 수천 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임무를 마침내 완수했다는 듯 한 점의 미련도 없이 깊고 깊은 태백산맥의 원시림 속 심장부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영원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한 시대의 장엄한 종언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수호신의 마지막 퇴장처럼 그 모습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숭고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 이후 태백 뱀바위골 고분군은 즉시 국보 제1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특별 국보급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가장 강력하고도 철저한 보호 조치와 함께 전 세계의 내로라 하는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이고도 체계적인 국제공동 발굴 및 연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의 교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적 대발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자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되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복원 작업에 매진했고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학문적 헌신은 곧 고대 왕국의 실체를 밝히는 놀랍고도 혁명적인 학문적 성과들로 속속 이어져 전 세계 학계를 경악시키고 흥분시켰죠. 천하의 악당 황만덕과 그의 도굴꾼 일당들은 법의 가장 엄중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받아 모두 무기징역 또는 수십 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더럽고 추악했던 탐욕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교훈만을 남긴 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박철수 형사는 이번 태백 뱀바위골 고분 보호 및 범인 검거의 1등 공신으로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2계급 특별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영예를 안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경찰로서의 가장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때 돈의 유혹 앞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김민준 주무관 역시 모든 이들의 뜨거운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깨끗하게 회복했고 이후 문화재청의 주요 간부로 발탁되어 평생을 문화유산 보호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판석 노인은 노송리 마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그 자체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선사했죠. 노송리는 하루아침에 낙후된 산골 오지 마을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한몸에 받는 역사문화의 성지이자 중심지로 떠올랐고 과거 개발의 이익 앞에서 잠시 갈등하고 분열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구하고도 찬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태백 뱀바위골의 신비로운 거대 수호신은 그날 아침 이후 2번 다시는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위대하고도 장엄했던 전설은 노성리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어김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용감하고 지혜로웠던 뱀바위골 수호신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꿈나라도 향했고 마을의 어른들은 뱀바위골을 오를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잠시 묵념을 올리며 그 신성한 존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곤 했죠. 때로는 아주 깊은 밤 은하수마저 숨을 죽인 채 교교한 달빛만이 뱀바위골 정상 부근을 신비롭게 비출 때면 산 정상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자욱한 물안개가 마치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온 세상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 장엄한 형상을 만들어내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의 아득한 세월을 뛰어넘어 태백의 정기와 이 땅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위대한 수호신의 영혼이 새롭게 시작된 노송리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하늘 위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백 뱀바위골의 전설은 그렇게 또 다른 수천 년의 시간을 향해 영원히 그리고 찬란하게 이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신비의 땅 태백에서 말입니다.